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내 귓속을 때렸다. 아니, 그건 벼락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파편이었다. 내 아들 준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상의 유리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내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고 나가던 그 손. 어릴 적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넘어질까 애지중지 붙잡아주던 내 손가락을 꼭 쥐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 나는 내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발이 질질 끌리는 감촉,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나에게 몰려왔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나는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그 문 너머의 세상에 갇혀버린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선자. 올해로 68이다. 그날 이후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게는 영겁과 같았던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가 걷히며 새벽 시장의 활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시간. 나는 낡고 투박한 그릇에 담긴 곰탕을 젓고 있었다. 뽀얀 국물 위로 기름기가 몽글몽글 떠오른다. 숟가락으로 살짝 떠 맛을 보니 간이 알맞았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펄펄 끓는 국물처럼 내 가슴속도 뜨거운 응어리로 들끓었다. 1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아니, 생생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나는 그 길바닥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30살의 나이에 덜컥 홀로 남겨졌다. 내 품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들 준호가 안겨 있었다. 남편은 변변한 기술 하나 없던 사람이었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약간의 빚과 도심 외곽에 있는 쓸모없는 밭되기뿐이었다. 친척들은 장례식장에서 내게 동정과 멸시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제 저걸 어찌하나? 애를 좋은 데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때? 따위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만큼은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전쟁터로 나섰다. 나는 남편이 남긴 밭되기를 팔지 않았다. 대신 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좌판을 얻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는 흙과 씨름했다. 배추 한 폭이라도 더 팔기 위해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숨 막히게 더운 여름에도 나는 좌판을 떠나지 못했다. 제일 서러웠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어린 아들 준호에게는 따뜻한 쌀밥에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얹어 먹였지만 나는 손님들이 팔다 남기고 간 시든 채소를 물에 끓여 먹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 구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는데 어린 준호가 내게 달려와 물었다. 엄마는 왜 그거 먹어? 나처럼 고기 반찬 안 먹고.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게 더 맛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그때 엄마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그 말을 하는 내 목이 메어왔다. 내 초라함이 아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하는 것 같아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다. 세월은 흘렀다. 내 손마디는 굵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남편의 밭되기 주변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사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을 제시하며 땅을 팔라고 찾아왔다. 내 손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사 입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내 삶은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낡은 집에서 살았다. 대신 나는 그 돈을 오직 내 아들 준호의 미래를 위해 쓰기로 했다.
그때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이 훗날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게 해줄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그러니 모든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살 때 내 이름이 아닌 준호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모든 권리는 내가 갖되 명의는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태. 어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어리석은 모정이었을까. 아들은 나의 희생 위에서 화려한 성공을 일구었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다. 며느리 민지는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그들의 세상은 너무도 눈부셔서 나는 감히 그 세상 안으로 발을 들이밀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아들의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은 나를 아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흙 묻은 내 손은 그들의 깨끗한 세상에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아들의 삶에서 점차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는 따로 없다. 그저 선잔의 곰탕이라고 불린다. 간판도 없이. 낡고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가게. 그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새벽 시장 상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든든한 아침밥이 되고 퇴근길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곳. 이곳은 나에게 일터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곰탕을 끓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아들 준호였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민지 생일이라 레스토랑에서 파티할 겁니다. 꼭 오셔야 해요. 깍듯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꼭 오셔야 해요. 라는 마지막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오지 말라는 소리를 돌려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1년 전 그날의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거절할까? 아니,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며칠을 고민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뭘까?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어지러운 가격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나에게는 10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이 벌벌 떨리는 일인데 며느리가 들고 다니는 송화방은 내 가게 한 달 매출보다 비싸 보였으니까. 결국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식,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만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게 또 있겠나 싶었다. 준호가 어릴 적 뼈 한 번 부러진 뒤로 보약처럼 먹이던 속꼬리찜, 그걸 해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부엌을 떠나지 못했다. 핏물을 빼고 밤새도록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다. 무와 당근을 예쁘게 깎아 넣으며 혹여나 아들 녀석이 옛날 맛이 아니라고 할까봐 몇 번이나 간을 봤는지 모른다. 내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었다. 내 평생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다. 나는 그 음식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의 뜻했는지. 그저 말없이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 뭉근하게 고하는 속꼬리찜을 들고 나는 아들 부부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다. 어쩌면 이번만은 그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화려한 강남 거리에 내렸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이방인이었다. 내 몸에 밴 곰탕 냄새와 낡은 스웨터가 이 깨끗하고 번쩍이는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매끈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쳤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낡고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처럼 보였다. 내 손에 들린 커다란 냄비가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들의 레스토랑은 눈부셨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갓 비싼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문을 열기 전부터 코를 찔렀다. 내 아들이 이룬 성공이 눈부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곳은 나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다. 내가 평생 흙 묻혀가며 사온 건물 위에서 내 아들은 나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이국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제외한 다른 차원의 파티처럼 느껴졌다. 나는 입구에 못 박힌 듯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며느리 민지가 보였다.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에 보석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여왕처럼 웃고 있었다. 아들 준호는 그런 아내 곁에서 연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 짧은 순간의 당황스러움이 내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이내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건 또 뭡니까? 아들은 내 손에 들린 냄비를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들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왔다는 듯한 태도였다. 네, 엄마가 우리 새아가 생일이라고 밤새 끓였지.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같니? 내 말에 준호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에 꽂히는 비수였다. 그 순간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냄비에 못 박혀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여기서? 손님들 다 계시는데.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밤새 잠 못 자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자식을 위해 준비한 내 정성이 며느리의 입에서는 냄새 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근거리는 소리,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눈빛들. 내 낡은 스웨터와 발편한 운동화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죄라도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저 죄인처럼 서 있었다. 준호는 내 손에서 냄비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내 정성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주방 구석으로 처박혔다. 민지는 나에게 구석진 자리를 손짓으로 가리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구들에게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나를 덮쳤지만 나는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외로웠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있는 공간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 녀석이 어릴 적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시장 좌판을 정리하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나를 보고 녀석이 울면서 말했었지.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는 엄마, 이런 데서 일 안 하게 할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사주고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을 들으며 무릎에 상처도 있고 웃었던 기억이 선명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미의 헌신을 창피한 것으로 여기고 어미의 정성을 냄새나는 것이라 타박하는 저 어른이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밤이 깊어지면서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생일 축하 노래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다. 준호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나 또한 멀리서나마 힘껏 손뼉을 쳤다. 내 손바닥이 아려올 정도로. 하지만 그 소리는 다른 이들의 환호성에 묻혀 아들에게 닿지 않았다. 아들은 단 한 번도 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였다. 며느리 옆에 딱 붙어있던 유독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내 쪽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나에게 박혔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저분 정말 내 시어머님 맞아. 어쩜 저렇게 시장에서 바로 오셨나 봐. 옷에 흙도 묻어 있는 것 같아.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 그러게. 준호 씨가 저렇게 성공에 치르는데 어머님은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저런 분이 계시면 레스토랑 분위기랑은 좀 그렇지 않니? 그 말에 웃고 있던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겠지. 민지는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내게로 걸어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볐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저 아들 내외가 부른 자리에 와서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는 흠이 된다는 말인가? 세아가. 내가 뭘? 내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 떨려 나와 며느리의 분노 앞에 힘없이 흩어졌다. 뭘요? 어머님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어머님만 쳐다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 고함 소리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 나와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아들 준호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내심 기대했다. 내 아들이라면 그래도 자기 어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준호는 나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며느리의 편에 섰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그는 며느리를 말렸지만 그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는 듯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저기 안 보여.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생일 파티 다 망쳤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아내의 울먹임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다. 유약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다. 녀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더니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세월이 무너지는 그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 말은 차라리 나를 향한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익숙한 아들의 샴푸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내 머리채가 거칠게 잡혔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몸의 힘이 쭉 빠져버렸고 내 영혼이 이미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이 끌리는 감촉,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나는 레스토랑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차갑고 더러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는 저 문 너머의 세상에 갇혔고 내 세상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자동차 소음만이 남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웃으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오늘 내 가슴에 칼을 꽂고 내 존재를 지워버렸다. 레스토랑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심장이 멈추었다.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다.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멍하니 있었을까. 밤 공기는 이미 가을의 끝자락처럼 싸늘했고 오가는 사람들은 나를 본체만 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 길거리의 먼지 같은 존재였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어둠이 깔린 낯선 거리를 헤매다 겨우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내 발걸음은 이미 청은망은이었다. 가게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은 컴컴했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나를 맞이할 그 어떤 온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가 어렸을 때는 내가 집에 들어서면 쪼르르 달려와 신발을 치워주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고 해맑게 웃어주곤 했다. 이제 그 아이는 없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30살의 낯선 남자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익숙한 거실로 걸어갔다. 어차피 내 마음속은 이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두 손은 아직도 아들의 천을 기억하고 있었다. 머리채를 잡아 끌던 그 손의 힘, 그 손에 담겨 있던 멸시와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의 남편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준호, 그리고 나. 셋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지금의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 눈물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내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는 슬픔이었다. 내 모든 것을 바친 사랑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왔다는 좌절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컵을 꺼내려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었다. 내가 남편의 밭되기를 팔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또 아파트를 살 때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나의 보물, 나는 그 수첩을 꺼내들었다. 수첩에는 나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남편이 남긴 땅의 지번과 면적, 그리고 그 땅을 팔아 처음으로 손에 넣은 거금의 액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2002년 7월 남편이 남긴 땅 매각 2억 3천만 원,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곶감 빼먹듯 쓰지 않았다. 오직 준호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아끼고 또 아꼈다. 그 후로 나는 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내 눈썰미는 생각보다 좋았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허름한 건물들을 사들여 수리하고 임대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돈이 모일 때마다 나는 또 다른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샀다. 그 모든 기록이 이 낡은 수첩 속에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2008년 11월 강남 신사동 2층 상가 매입 준호 명의 2015년 3월 준호의 결혼 선물로 아파트 매입 준호 명의 2018년 10월 준호 레스토랑 개업 자금 지원 3억 원 준호 명의 건물 담보.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명의로 해두지 않았다. 오직 아들 준호의 이름만이 수첩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흙냄새를 맡으며 살았으니 내 아들은 나처럼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이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늘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나의 존재는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때 조 변호사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자 씨, 아무리 아들이라도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그때 그의 말에 웃으며 손사래를 쳤었다. 변호사님, 우리 준호는 안 그래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다 제 행복이에요. 아들이 잘 사는 게 제 행복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때 나는 진심이었다. 준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준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증서나 서류도 내 이름으로 보관하지 않았다. 모든 권리는 서류상으로는 준호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작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바로 이 수첩이었다. 이 수첩에는 모든 자산의 등기, 서류 사본과 매입 당시의 계약서 사본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조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이 모든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내게 있음을 명시한 이면 계약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이것은 준호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나는 그 수첩을 펼쳐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때는 이 수첩이 내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수첩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내가 이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아들은 나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겼고 나의 정성을 멸시했다. 내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발밑에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수첩을 통해 내 존재와 나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자리 잡았다. 그 돌멩이는 슬픔이나 절망의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분한 분노,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심의 돌멩이였다. 나는 내 삶을, 내 존재를 그들에게서 되찾아올 것이다. 아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나 자신을 이제는 버려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나를 위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 수첩은 이제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차갑고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밝아왔지만 내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밤새도록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잠 못 이룬 나는 동이 트자마자 가게로 향했다. 펄펄 끓는 곰탕 냄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내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나는 어젯밤 발견한 낡은 수첩을 품에 단단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나의 삶을 되찾아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선자 씨,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잠기운이 역력했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님, 저 김선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오전 중으로 꼭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늘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낯선 공간이었다. 딱딱한 가죽 소파와 온통 책으로 가득 찬 서재. 나는 그곳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내가 일구었던 저 강남의 화려한 거리들이 이제는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에 나는 저 모든 것을 아들의 소유로 여기며 기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저 모든 것이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결실을 남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나의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자 씨, 무슨 일입니까?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수첩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1년 전, 준호가 레스토랑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저는 제 모든 희생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담담했다.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조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자 씨,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말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의 성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수첩을 펼쳐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수첩에 있는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남편이 남긴 밭되기를 팔아 처음 얻은 돈부터 시작해서 준호의 이름으로 산 모든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레스토랑, 개업 자금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면 계약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저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조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과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안타까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이걸 정말 간직하고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먹먹했다. 선자 씨,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준호와 민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시켜 주십시오. 나의 말에 조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선자 씨, 잠시만요. 혹시 이것이 복수이십니까? 준호와 민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들을 망가뜨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말을 들은 조 변호사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감과 존경의 빛이 스쳤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자 씨,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조언을 이제야 받아들이시는군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선자 씨의 결정이 현명한 길임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바로 법률팀을 소집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기록해 두었던 수첩과 이면 계약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서류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들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논의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며칠 후, 조 변호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고 준호와 민지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 손으로 직접 쓴 서류 한 장이 그들의 화려한 삶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가게 문을 열고 곰탕을 끓이는 일,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 그리고 가게가 한산한 오후에는 낡은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즐겼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남편이 죽고 준호가 어렸을 때 나는 늘 아들에게만 좋은 것을 먹였다. 나는 밥 대신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는 날이 많았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쌀밥과 곰탕 한 그릇을 보며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이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선자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차가운 돌멩이처럼 박혀있던 외로움과 상실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찬란했다. 준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고, 민지는 명품 가방을 고르며 쇼핑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늘 자신들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 지난밤의 파티는 완벽했고 그들의 성공은 모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배달된 등기 우편물 한 통. 준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런 준호를 보며 의아해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던 서류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보 및 계좌 동결 조치라는 딱딱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레스토랑 건물과 아파트의 소유권이 김선자, 즉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이어서 도착한 은행의 문자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귀하의 모든 금융계좌가 법적 절차에 의해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레스토랑, 건물이 엄마 명의로 넘어갔대. 민지는 처음엔 웃었다. 뭐 여보,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뭘 안다고? 잘못 온 거야. 서류 제대로 확인해봐. 하지만 준호의 굳은 표정을 본 그녀는 이내 웃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의 세상이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선자 여사님은 준호 씨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모든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음부터 선자 여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마치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누려왔던 성공과 부유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도 안 돼. 그 늙은 여자가 대체 뭘 알고 이랬다는 거야.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우릴 질투한 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촌스럽고 자신들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쩌면 조금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준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지만 준호 씨, 죄송하지만 이번 일은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 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백화점 VIP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번번이 연결되지 않았다. 파티에 와서 그토록 친한 척하며 웃고 떠들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피했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몰락을 구경하려는 듯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레스토랑 문에는 영업 중단이라는 팻말이 붙었고 고급 아파트에서는 짐을 싸서 나가야 했다. 평생을 명품으로 휘감고 살았던 민지는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야 했다. 준호는 한때 자신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고급 승용차의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밤이 깊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호텔에라도 가려고 했지만 동결된 계좌 때문에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린 친구들에게 염치 없이 손을 내밀 수는 없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오로지 어머니, 김선자라는 존재가 만들어준 것이었음을, 그들은 자신들의 재력과 성공을 진심으로 부러워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이 깔린 강남 거리를 걸었다. 번쩍이는 넌사인과 화려한 빌딩들은 여전히 눈부셨다. 그들은 그 모든 빛 속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였다. 민지는 낡은 운동화에 발이 아파 힘들어했고 준호는 자신의 꼴이 우스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바로 어머니, 김선자였다. 그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존재. 이제 그들은 그 존재에게 매달려야만 했다. 며칠을 길거리를 헤매며 지냈다. 굶주리고, 더러워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서히 변해갔다. 준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민지는 더 이상 화려함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수모와 상실감이 어쩌면 어머니가 그들에게 느끼셨던 감정의 아주 작은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어머니가 있는 시장 골목이었다. 곰탕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가게. 그들이 예전에 멸시했던 그곳. 이제 그들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추운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지만 그들의 가슴 속은 알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는 어머니가 홀로 앉아 낡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저 창밖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끓고 있는 곰탕 냄비를 젓다가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며칠 동안 길바닥을 헤맸는지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줄였다. 그들이 이제야 나를 찾아왔구나. 그들의 눈에 나의 이 작은 가게가. 그리고 내가 이제야 보였구나.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만족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이 머뭇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곰탕 냄새에 가득한 따뜻한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준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준호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사과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엿보였다. 민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제발,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러웠지만 그 울음이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회한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호화로운 삶에 대한 미련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들의 그런 가식적인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었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용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의 진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내 말에 그들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꺾어야 했다. 나는 너희가 누렸던 그 화려한 삶을 다시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준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갈 곳도, 돈도 없습니다. 그들의 절박함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가운 돌멩이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밑에서 일해야 한다. 내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한 끼 밥을 해결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아니,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다고 내가 믿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린 판결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다. 그들은 내 제안에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특히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다. 그런 그에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라니 그의 자존심이 허락할 리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의 텅 빈 주머니와 갈 곳 없는 현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었다. 결국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고 민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도 불만과 반항심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그들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고난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준호는 새벽 4시부터 나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던 유능한 레스토랑 경영자였던 그는 냄새나는 생선 좌판 옆에서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물을 씻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첫날, 준호는 배추를 나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배추 포기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웃음소리에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때 그의 얼굴에서 1년 전 레스토랑에서 나를 쳐다보던 그 부끄러움을 보았다. 그때 준호는 자신이 느끼던 감정의 절반도 안 되는 감정을 내가 느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민지의 삶 또한 송두리째 바뀌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 대접을 받던 그녀가 이제는 땀 냄새와 곰탕 냄새가 뒤섞인 가게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상을 치워야 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놓다 그릇을 깨고 손님들의 주문을 헷갈리기 일쑤였다. 손님들의 불평과 타박에 그녀는 금세 눈물을 보였다. 아줌마, 대체 일 똑바로 안 해요. 여기 밥맛 다 떨어졌네. 어느 날 한 손님이 소리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카운터 뒤로 숨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대신해 손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불평이 많았고 틈만 나면 한숨을 쉬었다. 준호는 가끔씩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고 민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불평과 좌절 속에서 그들의 딱딱했던 자존심의 껍질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때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늦은 시간까지 물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준호야,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못. 시간은 느릿하게 흘러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준호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어깨가 축 처졌고 민지는 손님들의 불평과 가게 일의 고도엠에 손마디가 퉁퉁 부어올랐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나의 역할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가장 혹독했던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다.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는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낮에는 주로 동네 주민들이, 밤에는 새벽 시장 상인들이나 동네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손님으로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준호와 민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과거 준호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 혹은 화려한 잡지에서 민지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준호와 민지를 보며 수군거리거나 대놓고 조롱했다. 아니, 저기 유명한 셰프 아니야? 여기 곰탕집에서 물을 깎고 있었네. 세상 참 모르는 일이야. 어머, 저 여자 봐. 예전엔 그렇게 고고하더니 이제는 테이블 닦는 꼴 좀 봐.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혼났나 보네. 그들의 조롱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물을 나르기 일쑤였고 민지는 손님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눈물을 훔치며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다. 한 번은 준호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내게 소리쳤다.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곰탕을 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것은 1년 전 내가 그들의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감정의 아주 작은 일부였다. 그들이 이제야 내가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 것이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네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냐? 나는 1년 전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다. 그게 내 잘못이었다고 너희들은 말했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했지. 나는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날 처음 느낀 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너희 때문에, 돈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내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했다. 너희들은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한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한 혼란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의 불평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과는 달랐다. 어딘가 모르게 진솔함과 진지함이 엿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며느리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오늘 곰탕 육수 좀 네가 봐줄래?
나는 잠시 시장에 다녀와야겠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주방일을 맡긴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듯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곰탕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뼈를 넣고 한참 끓이다가 무와 양파를 넣는 거야. 무는 맑은 국물을 내주고 양파는 단맛을 더해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이야. 너무 세면 뼈가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국물이 우러나지 않아. 이 모든 게 정성이라는 거야. 내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바라보았다. 그 곰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세월과 정성이 담긴 것이었다.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왔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 문득 예전에 내가 떠올랐다. 어린 준호를 키우며 매일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나.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시든 채소를 물에 끓여 먹으며 배고픔을 참던 나. 그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고생했다라고 말해줄까?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벌어 키운 아들이 너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으니 네 삶이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볼까?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억울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으니까. 가게로 돌아와 보니 민지는 아직도 냄비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왜 운이 어디 아파? 민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이 맛을 알겠어요. 그녀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국자 안에는 뽀얀 곰탕 국물이 담겨 있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을 보고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싫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이 맛이, 이 냄새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다 들어있었네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러움이나 고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과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가슴은 먹먹해졌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1년 전, 그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저 짐짝처럼 내팽개쳐졌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가게에서 나는 내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미련과 상처를 녹여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냄새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거야. 이 냄새는 우리 가족의 냄새야. 민지는 내 품에 안겨 계속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이 아이들이 조금씩 나의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 곰탕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였다. 민지의 눈물 이후 그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일에 대한 불평이나 한숨은 없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책임감과 진지함이 엿보였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돌멩이는 민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스며들며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특히 준호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던 그는 이제 나의 낡은 주방에서 곰탕을 끓이고 물을 다듬는 일에 진심을 쏟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곰탕에는 잣을 조금 넣어서 주셨던 게 기억나요.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그 곰탕을 한번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잣을 넣은 곰탕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내가 종종 해주던 특별식이었다. 준호가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먹이던 나만의 비법이었다. 그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의 셰프 경력을 10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 곰탕에 잣을 첨가하여 고소한 맛을 더하고 물을 채 썰어 곰탕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음식의 모양새에도 신경을 썼다. 또한 깍두기나 배추김치 같은 밑반찬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의 배합을 조금씩 조절해 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곰탕을 냄새나는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세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곰탕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과거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심과 겸손이 배어 있었다. 며느리 민지 또한 변했다. 과거에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대했다. 가게에 들어서는 어르신들에게는 먼저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인 새벽시장 상인 한 분이 오늘따라 곰탕 맛이 좋네. 며느라기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농담을 던졌다. 민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감사합니다. 더 드릴까요? 라고 답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파티장의 여왕이 아니었지만 이 작은 가게의 따뜻한 주인으로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다.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일도 함께 했다. 준호는 묵묵히 짐을 들었고 민지는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내 옆에서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했다. 그들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져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삶의 활기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싱싱한 물을 고르는 일이 더 즐거워요. 이 무로 곰탕을 끓이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바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준호는 주방에서 곰탕을 끓이고 민지는 홀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나는 그릇에 밥을 퍼주고 반찬을 담았다. 우리는 이제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손발이 척척 맞았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1년 전 그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나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부끄러움과 멸시만이 가득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고 매정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주는 따뜻하고 묵직한 침묵이었다. 내가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침묵이었다.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을 닫았다.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준호가 끓인 곰탕과 민지가 직접 담근 깍두기, 그리고 내가 갓 지은 쌀밥,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다. 나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나의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소박한 밥상 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의 기운이 찾아왔다. 나는 가게 뒤뜰에 심어놓은 무순이 파릇파릇하게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는구나. 준호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빛에 담겨있던 차가운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앙금을 씻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낡은 펜과 종이를 꺼냈다. 내 평생을 기록했던 낡은 수첩과는 달리 이 종이에는 오직 나의 마음만을 담고 싶었다. 그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제는 조용히 글로 남겨야 할 시간이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것은 분노의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의 기록이었다. 나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 내려갔다. 준호야, 그리고 민지야.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도 너희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늘 보던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는 조금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편지에 담담하게 나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너를 키웠던 날들. 새벽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라도 더 팔기 위해 손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 네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시장 좌판 구석에 앉혀두고 공부를 시켰던 기억들. 네가 아플 때면 보약처럼 끓여주던 곰탕. 그 곰탕 한 그릇에 나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조금은 알았을 것이다. 나는 네가 돈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겪었던 가난의 굴레를 네가 겪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밭되기를 팔아번 돈으로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샀다.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희생이 너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며 행복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의 존재가 너의 화려한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편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 다음 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1년 전, 그 레스토랑에서의 기억을 기록했다. 1년 전, 너희들의 레스토랑에서 나는 쫓겨났다. 너희는 나를 창피하게 여겼고, 나의 곰탕을 냄새나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버렸던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너희를 위한 삶만을 살아왔다. 나의 행복이 아닌 너희의 행복만을 좇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이제야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썼다. 내가 너희의 재산을 되찾고 너희를 이 작은 가게로 오게 한 것은 너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 곰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그리고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다. 나는 너희에게서 그 진심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준호의 손, 그리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곰탕 한 그릇을 건네는 민지의 눈빛에서 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보았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을 되찾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마무리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사랑하렴.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나는 이제 너희 곁에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 그리고 내 딸 민지에게 엄마가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며칠 전부터 미리 봐두었던 오래된 요리책 속에 넣어두었다. 이 요리책은 내가 결혼하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하던 내 삶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었다. 준호가 곰탕을 끓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에 이 편지가 닿았을 때 그들이 나의 진심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났다. 가게로 내려가 보니 준호와 민지가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진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끓고 있는 곰탕 냄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들의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지겠지만 그들의 곁에는 이제 내가 심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 씨앗은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며칠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가게의 문을 닫고 혼자서 낡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때 준호와 민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그들이 내 요리책 속의 편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편지를 통해 나의 삶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아픔을 모두 이해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호가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이 저희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지도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탐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거라. 이제 됐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됐다. 나의 목소리에는 그들을 향한 용서와 함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회한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조촐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다. 밥을 먹는 동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곰탕과 저의 요리 실력을 합쳐서 새로운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부가 아닌 가족과 사랑을 선택했다. 민지가 준호의 말에 힘을 보탰다. 어머님, 저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배웠던 것들을 이곳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곰탕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가게 분위기도 좀 더 아늑하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따뜻한 곰탕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가게 이름도 엄마의 식탁이라고 짓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들의 제안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삶을 존중하고 나의 곰탕을 존경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의 삶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새로운 가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준호는 주방에서 나의 곰탕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개발했고, 민지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SNS를 통해 가게를 홍보했다. 가게 이름은 민지의 제안대로 엄마의 식탁으로 정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식탁이라는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게는 이 작은 시장 골목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준호가 개발한 곰탕 파스타와 민지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곰탕을 끓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고 때로는 그들의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나의 역할은 끝났다. 나는 그저 편안하게 나의 삶을 즐기면 되었다. 가게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도 나는 뒤뜰에 앉아 책을 읽거나 내가 직접 심은 무순에 물을 주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며칠 전이었다. 나는 뒤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민지였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민지야, 나 오늘은 뒤뜰에서 책 읽었지. 이제 곧 준호랑 내려가서 밥 먹으려 한다. 내 말에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일찍 오세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로서의 삶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은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소중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돌려받았다. 나의 삶은 그렇게 완전해졌다.